야, 신병! 눈깔 똑바로 안 떠! 군기가 왜 이래! 1982년 겨울 강원도 최전방 눈보라 속 벙커 안에서 한 신병이 이유도 모른 채 매일 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왜 나만? 이라는 질문을 가슴에 묻은 채 눈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이유가 그의 아버지가 북파 공작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4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 지금 그 벙커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982년 겨울,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였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벙커 벽을 타고 스며들고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병사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전입 온 신병 이준호, 당시 20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내무반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 그는 아직 군복에 새겨진 본인의 이름표가 어색해 손끝으로 자꾸만 더듬었습니다. 주변에는 선임병 서너 명이 눈을 번뜩이며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선 사람은 서철민 상병이었습니다. 25세, 거친 인상에 우락부락한 체격의 그는 부대 내에서도 손꼽히는 왕고참이었습니다. 야, 신병! 서철민의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귀는 장식이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준호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고? 서철민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 봐라. 입단속 똑바로 안 해? 우리가 밥 먹자고 불렀으면 눈치껏 움직여야 할 거 아냐. 그는 준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대답이 왜 없어? 옆에 서 있던 다른 선임 하나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저래. 왕고참 말씀이 들리질 않나 보지. 야, 이 신병아. 군기가 빠졌어, 안 빠졌어? 또 다른 선임이 거들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래, 눈치가 없었어. 완전히 없었지. 서철민은 준호를 거칠게 놓아준 뒤 벙커 한 모퉁이를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저기 봐. 내무반 바닥에 먼지 보이잖아. 당장 걸레 찾아서 박박 닦아. 내가 들어오고부터 부대 위생이 개판이야. 예. 알겠습니다. 준호는 즉시 엎드려 기어가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찬 바닥에 손이 닿자 얼음장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문 채 온 힘을 다해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다른 선임들은 그런 준호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동료애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벙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신병. 힘 좀 줘봐. 그렇게 닦으면 언제 다 닦아? 구석구석 다 닦아야 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준호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찬물로 바닥을 닦다 보니 손끝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준호는 왜 이런 가혹행위를 당해야 했을까요? 그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신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유독 심하게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바닥을 닦은 준호는 겨우 선임들의 허락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봐줄 만하네. 다음부턴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해. 예. 알겠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취침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내무반에서 떨어진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몰래 눈물을 훔치려는 듯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미움받아야 하는 거지? 그의 속마음은 울분에 차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진 못했습니다. 까딱 잘못 보였다간 더 가혹한 얼차려가 기다릴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굳게 담은 그의 입술과 떨리는 어깨에서 참아온 서러움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입대 전 역 앞에서 손을 흔들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준호야, 몸 조심하고. 편지 꼭 써야 된다.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 아버지 생각나면 힘들 거야. 하지만 우리 준호는 강한 아이니까 잘 견딜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혼자 준호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 이성우는 준호가 5살 때 실종되셨습니다. 군 복무 중 북쪽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월북했대. 빨갱이 아니었을까? 불쌍한 가족이야. 그 꼬마 준호가 뭔 죄야. 그런 소문들이 어린 준호를 따라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습니다. 야, 너 아빠 빨갱이래. 월북했다며. 그때마다 준호는 주먹을 쥐고 울었습니다. 싸우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준호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고 준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 준호가 20살이 되어 군대에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대한 지 일주일 만에 준호는 부대의 왕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그나마 선임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유독 준호만은 완전히 격리된 듯 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러는 거지?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몸을 일으키며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제 바닥 닦느라 무릎이 멍들고 찬물에 담근 손은 부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야, 신병. 빨리 안 일어나. 서철민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침상에서 내려와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수를 하는데 옆에서 다른 선임 하나가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야, 신병. 길 좀 비켜. 예. 죄송합니다. 준호는 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겨우 일주일인데 벌써 이렇게 지쳐 보였습니다. 버텨야 해. 1년 반만 버티면 돼.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반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준호는 이불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며칠 후 준호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준호를 인간적으로 대해줄 그 사람. 그리고 그는 준호에게 이상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혹행위에 지쳐가던 준호는 급기야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반복된 얼차려와 잠복 근무로 몸이 완전히 상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기상 후 제대로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야, 신병. 왜 안 일어나? 서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철민은 준호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자식 열이 장난 아니네. 야, 의무실 가. 예.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두어 걸음 걷지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서철민은 준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의무실 가서 진료받아. 감사합니다. 준호는 서철민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괴롭히던 서철민이 이렇게 부축해주다니.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군의관 김대식 대위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27세의 그는 안경을 낀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대식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군의관님, 이 신병이 열이 많이 나서 데려왔습니다. 서철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눕혀보세요. 김대식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서철민은 준호를 침대에 눕힌 후 잠깐 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김대식은 청진기를 꺼내 준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온계로 열을 재고 목과 귀를 살폈습니다. 열이 39도네요. 감기 기운도 있고 심한 몸살입니다. 며칠 푹 쉬어야겠어요. 김대식은 약장이 있는 쪽으로 가서 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무실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어서 벙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포근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대식은 약봉지를 들고 돌아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이등병, 이름이 뭐죠? 이준호입니다. 이준호. 준호 씨, 괜찮아요? 김대식의 물음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입대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김대식은 준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요? 예. 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선임들이 많이 괴롭히나요? 그 질문에 준호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저만 보면 돌변해서. 다른 신병들은 괜찮은데 저만. 무슨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김대식은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병사가 없는지, 문 밖에 누가 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병.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예. 여기선 절대 눈에 띄지 마. 조용히 지내는 게 내가 살 길이야. 준호는 놀란 눈으로 김대식을 바라봤습니다. 김대식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깊은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에 띄지 말라고요? 도대체 무슨? 알아듣기 힘들겠지. 그냥 내가 하는 말만 명심해. 최대한 티내지 말고 묵묵히 견뎌. 나중에 다 좋아질 거야. 김대식은 빠르게 말을 끊으며 해열제와 감기약을 준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세상 일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꼭 버텨내십시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준호는 김대식의 뜬모를 조언해 반쯤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식은 그런 준호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 약은 식후에 꼭 드시고. 며칠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대장님께 말씀드려서 당분간 휴식 취할 수 있게 할 테니 걱정 말고 푹 쉬어요. 감사합니다. 군의관님.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겉보기엔 친절한 군의관의 일상적 지시 같았지만 준호는 김대식의 배려 깊은 말에 왠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김대식은 다시 한번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몸 잘 추스르고 아무한테도 신경 쓰지 말고 지내봐요. 그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길이니까. 살아남는 길. 준호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요. 살아남는 길. 김대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김대식의 말을 새기며 의무실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살을 에었지만 군의관의 따뜻한 한마디에 준호의 마음속에는 잠깐이나마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생활관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김대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에 띄지 말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대체 무슨 의미지? 준호는 혼란스러웠지만 어쩐지 김대식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대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 것 같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선임 하나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야, 신병. 군의관 뭐래? 몸살이래서. 약 받았습니다. 그래?
약 잘 먹고 빨리 나아. 내가 쓰러지면 우리가 더 고생이니까.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며칠간 준호는 김대식의 배려로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식 대위님은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아.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거겠지.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준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실종된 아버지, 월북했다는 소문,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상한 왕따. 이 모든 것이 혹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준호는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15년 전에 실종되셨는데 그게 지금 내군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준호는 이불 속에서 김대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준호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 준호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준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검은 승용차 한 대였습니다. 며칠 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새벽 5시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발을 뚫고 지휘소를 비췄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몇 명의 정복 차림. 정보기관 요원들이 사단 표식을 단 지프의 안내를 받아 중대 지휘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잠시 뒤 생활관으로 전갈이 떨어졌습니다. 이준호 이병. 내무반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잠결에 웅성거렸습니다. 정보사에서 사람들이 나왔대. 무슨 일이지? 큰일 터졌나? 준호 저 신병이 뭐 잘못했나? 웅성거리는 병사들 사이로 내무반장이 들어와 준호를 호출했습니다. 이준호 이병. 지금 즉시 지휘소로 집합.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군모를 고쳐 썼습니다. 주변 선임들의 시선이 일순 그에게 쏠렸습니다. 서철민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아닙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정보사라니. 설마 아버지 일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지휘소에 도착한 준호는 낯선 양복 차림의 남성 2명과 부대, 장교 몇 명이 동석한 방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사뭇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정보기관 요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이병, 그렇지? 앉아. 예. 준호는 낮은 탁자 앞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물어볼 텐데 편하게 대답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내 아버지에 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 뜬금없이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아버지, 어린 시절 갑작스레 사라져버린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요. 제 아버지 이성우는 제가 어릴 때 실종되셨습니다. 실종? 예. 군 복무 중 북쪽 근처에서 임무 수행하시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보 요원들은 잠시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요원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아버지에 관한 연락이나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북한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하고. 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소문, 아버지가 월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준호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는 억울함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아버지가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자 요원이 부드럽게 손짓하며 만류했습니다. 알겠다.
힘든 질문이었을 거야. 미안하게 됐다. 요원은 옆에 앉은 김대식 군의관에게도 눈길을 주었습니다. 김대식은 준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김대식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대식 대위님이 왜 여기 계시지?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이병,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건 상부짓이다. 예. 너에 대한 부대 내 환경을 조금 조정할 생각이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요원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요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많이 편해질 거다. 대신 넌 계속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면서 지내기만 하면 돼. 편해진다는 게. 그리고 혹시라도 외부에 수상한 연락이 오거나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보고하고. 알겠나? 준호는 얼떨떨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지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냥 우리 말대로 하면 돼. 면담은 길지 않게 끝났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그리고 생활이 편해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사이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저녁 식사 후 내무반에서였습니다. 이준호 이병. 선임 하나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 부르셨습니까? 오늘 불침번 내순번 대신 들어줄 수 있어? 전엔 상상도 못할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미안한데. 준호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예. 제가 서겠습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선임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주변 다른 병사들도 준호를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왜 갑자기 저러지? 뭔가 있나 봐. 조용히 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준호는 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구타하던 서철민 상병마저 더 이상 준호에게 폭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피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세면장에 가는데 서철민과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서철민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호는 마음이 편해진 동시에 두려움과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모두들 태도가 180도 바뀐 거지? 그는 답답한 마음에 김대식 대위를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식은 요즘 따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 가도 부재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일과를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불침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 덮인 GOP의 풍경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보기관 사람들이 왜 날 불렀을까?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갑자기 선임들이 날 안 괴롭히는 거지? 준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갔던 날, 아버지는 준호를 높이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준호,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저는요, 아빠처럼 군인이 될래요. 하, 그래. 우리 준호가 든든한 군인이 되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당신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호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준호는 또 다른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일한 조력자, 김대식의 갑작스러운 전출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대본부에 명령 전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대식 군의관이 다른 부대로 갑작스럽게 전출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일개 병사들에게까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군의관님 전출이라니 갑자기 왜?
이상하네.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소초 의료는 누가 담당하지? 준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던 김대위가 떠난다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김대식의 짐이 실린 지프가 떠나기 직전 준호는 헐레벌떡 의무실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김대식은 막 마지막 상자를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군의관님, 김대식 대위님. 준호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숨이 차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대식은 소리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이병. 왔나? 인사도 못하고 갈 뻔했네. 김대식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명령이 떨어졌네. 다른 부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김대식은 곤란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한테 인사도 없이 가시면. 저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대식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준호를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프 뒤편,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선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준호에게 쥐어줬습니다. 시간 날 때 혼자 있을 때 읽어봐. 암호처럼 써놨지만 곧 이해될 거야. 이게. 준호는 얼떨떨한 얼굴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준호 이병. 김대식이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김대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많은 말들이 얽혀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뒤 천천히 말을 뗐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웅이야. 네.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언젠가 선택해야만 할 거다. 준호는 그 말에 숨이 막힌 듯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그게 무슨... 아버지가 영웅이라니요? 아버지는 실종되셨는데. 시간이 없어. 난 가야 한다. 김대식은 빠르게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라. 내가 지금 겪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될 진실들. 그 끝에서 결국 내가 내 스스로를 결정짓게 될 거란 것을. 멀리서 운전병이 출발 준비가 되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김대위님, 출발합니다. 김대식은 준호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맺힌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몸 건강히 전역해라. 자네는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겨낼 거다. 김대식은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네. 그때는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대식은 재빠르게 돌아서 지프에 올랐습니다. 지프차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움직이자 준호는 그 자리에서 굳은 채 지프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차가 떠난 뒤 준호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심장이 뛰는 가슴에 꼭 끌어안은 준호의 표정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김대식의 말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발 날리는 회색 하늘 아래 준호는 홀로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귓가엔 김대식의 마지막 조언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생활관에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김대식의 필체로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나고 없을 것이네. 미안하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서. 자네가 겪은 일들이 모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 모든 것이 자네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네. 자네 아버지에 대해 지금은 많이 말할 수 없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게. 자네 아버지 이성훈 중사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이시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네. 그때 자네는 선택해야 할 걸세.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자네 자신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강하게 살게나 준호. 자네는 할 수 있네. 김대식.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식의 따뜻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영웅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죠? 준호는 그날 이후 더욱 열심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김대식의 말대로 강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선임들의 가혹행위는 멈췄지만 여전히 부대에서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흘렀고 준호는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준호는 김대식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서철민이 정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잘 가라, 이병. 예. 감사했습니다. 서철민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다 이유가 있었어. 그 말을 남기고 서철민은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준호는 군복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아버지의 과거는 잊고 내 인생을 살자.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실은 40년 후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 40년 후로 가겠습니다. 2022년 60세가 된 준호 앞에 운명적인 만남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날 40년 묵은 비밀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합니다. 2022년 늦가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부설 참전용사기념관이었습니다. 한쪽 전시장에서 이제 60세가 된 준호는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홀로 전시된 사진들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건장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IT 보안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그는 요즘 종종 이런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준호는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980년대 GOP 부대 생활을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눈 쌓인 참호와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벙커, 가혹한 선임들, 그리고 따뜻했던 김대식 군의관. 40년이나 됐구나.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준호인가? 준호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에 노년의 주름이 진 남성 서철민이 잔잔히 미소 짓고 서 있었습니다. 현재 63세, 세월이 흘렀지만 그 거친 인상은 여전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서철민. 상병님? 준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젠 상병 아니고 예비역 노병이지. 야, 진짜 오랜만이다. 서철민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떨떨한 채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뵙다니. 그러게 말이야. 난 참전 용사회 일로 가끔 오거든. 지금 부회장으로 있어. 준호는 서철민의 명찰을 흘깃봤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참전 용사회 부회장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듣자 하니 사업 크게 해서 대박 났다며? 덕분에요. IT 보안 쪽 일을 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나도 내 소식 가끔 듣곤 했어. 잠시 말이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그런 준호의 심정을 아는 듯 서철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그때 말이다. 내군 생활 때 일. 준호는 순간 굳어졌지만 차분히 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사실 오늘 너 만나면 꼭 사과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서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난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서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갑작스런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서철민의 눈가에도 후회의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선임님께서 제게 사과를 다 하시네요. 잊어버린 줄로만 아셨습니다. 준호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내 얼굴, 내가 밤마다 몰래 흘리던 눈물. 다 기억한다. 그 기억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날이 많았어. 서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를 그토록? 정말 이유를 몰랐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철민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긴데. 시간 괜찮으면 자리 좀 옮길까? 술이나 한잔하면서. 좋습니다.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근처 한적한 포장마차 형식의 선술집. 밤이 깊어가고 둘 앞에는 소주병 몇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분위기는 허물어져 반말 섞인 옛날 동료 사이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서철민은 술잔을 기울이며 담담히 말문을 이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그때 우릴 조종하던 게 있었어. 조종이요? 그래. 그때 내가 겪은 일들.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서철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에 정보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었거든. 신병 이준호를 다른 병사들과 철저히 격리시키라고. 격리. 시키라고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널 왕따시키고 괴롭혀서라도 절대로 너에게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명령이었어. 준호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저를? 내가 특별한 존재였거든. 서철민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철민은 빈잔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야기 들어야 할 것 같아. 준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성훈 중사. 북파공작원이었어. 뭐라고요? 북파공작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남쪽에서 북으로 특수임무를 띠고 파견된 공작원. 쉽게 말해서 나라를 위해 자기 존재를 숨기고 적진에 들어간 스파이지. 서철민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니, 그리고 스파이라니. 하지만 제가 들은 소문은 아버지가 월북했다고. 그게 다 위장이었어. 겉으론 월북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거지. 서철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간 아버지를 원망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다니.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평생 마음고생하셨는데. 준호는 목이 메어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철민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야, 진정해. 물이나 한 잔 마셔. 서철민은 물잔을 건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정보기관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게 있었어. 내가 이성훈 중사의 아들이란 거, 그리고 널 북한 쪽에서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지. 북한에서? 절요? 준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월북한 척하고 잠적했으니까 북에선 혹시나 해서 그의 가족 동향을 살필 수도 있었을 거 아냐. 만약 내가 군에서 특별 대우 받는다든가 누군가 보호한다는 티가 나면 그쪽이 눈치챌 위험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날 일부러 우리가 널 괴롭힌 건 널 살리기 위한 거였어. 서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 거였으면 미리라도 한마디 알려주셨으면.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는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명령이었거든. 내가 눈치채면 연극이 아니게 되니까. 서철민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가혹함 때문에 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선임들을 증오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처벌받나 한탄하면서. 안다. 다 알아. 나도 매일 밤 죄책감에 술 없인 못 잤어. 내가 잠든 줄 알면서도 내 옆 침상에서 내 흐느끼는 소리 들을 때마다 나도 몰래 눈물 흘렸다. 서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근데 우린 군인이었잖아. 명령에 따라야 했지. 나라와 너를 위해서라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버텼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보기관 요원들이 내 면담을 하고 나서 우리 보고 작전 종료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괴롭히는 척을 그만두고 널 정상 대우하란 지시가 떨어졌지. 저도 그때 느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태도가 달라져서 정말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다 계획이었어. 내가 스트레스 견딜 만큼 견디고 혹시나 모를 적의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한 일종의 위장 작전이었던 거지. 너무 가혹한 보호였네요. 차라리 사실을 알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위험이 컸어. 정보사가 내 면담할 때도 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내 반응을 보고 적들도 속을 테니까.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식은 안주만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철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는 어떠셔?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끝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그래. 죄송하다. 어머니한테도 정말 미안한 일이야. 서철민은 잠시 뜸을 들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넌 어떻게 할 생각이냐? 어떻게요? 내 아버지 진실도 알았으니 더 알고 싶지 않아? 난 아는 게 이것뿐이거든. 준호의 눈빛에 결연한 무언가가 되살아났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어떻게 되셨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다 알고 싶어요. 역시 그렇겠지. 40년이나 지났지만. 김대식 대위님 기억하지? 서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분을 찾아봐. 그 사람이면 분명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땐 내가 다 몰랐던 사실도 아마. 김대식 군의관님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얼마 전에 국정원 퇴직하신 걸로 알아. 듣기로는 서울 어딘가에서 개인 병원을 하고 계시다던데.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가서 진실을 꼭 확인해. 그리고 나중에 결과 좀 알려줘. 서철민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게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40년 전 얼어붙었던 선후배가 아닌 뜨거운 전우애로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어느새 결단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선술집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당신의 진실을 알게 되는 건가요? 그의 가슴은 40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알게 될 2차 반전,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과거 인연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김대식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IT 보안업계에서 쌓은 네트워크 덕분에 어렵지 않게 그는 김대식이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준호는 해당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판에는 김대식 내과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준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병원 대기실엔 환자도 없어 한산했습니다. 준호가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나지막한 응답이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김대식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67세,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여전히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김대식은 고개를 들어 방문객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굳어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준호? 김대식은 놀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위님.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대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준호를 살펴봤습니다. 와, 이렇게 다시 만나네. 그래, 너 많이 늙었구나, 이병. 김대식은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위님도 늙으셨습니다. 이젠 중령님이라 부르는 게 맞는 건지. 준호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다 지난 계급일세. 그냥 김대식이라고 불러. 김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김대식이 먼저 눈길을 피하며 차를 권했습니다. 앉게. 차 한잔 할까? 좋습니다. 김대식은 찬물을 준비하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올 줄 알았네. 언젠가는. 예. 언젠간 자네가 진실을 알게 되고 나를 찾아올 거란 걸 수없이 상상했지. 40년 동안. 김대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뜨거운 무언가가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대위님, 지난번 우리가 헤어진 게 82년 2월이었나? 정확히 기억하네. 난 그 후로도 자네 소식을 멀리서 종종 들었어. 사회에 나가 잘 지낸다는 얘기에 안심도 되고 내심 미안함도 컸지. 그동안 제 소식을요? 준호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넨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 1호였으니까. 준호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까? 감시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보호 관찰 정도라고 해둘까.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게. 난 자네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본 거니까. 김대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습기가 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셨다니. 고맙긴. 그런데 오늘 온 걸 보면 이제 많은 걸 알게 된 모양이군. 네, 아버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서철민 형님을 통해서요. 준호는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김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2잔 가져와 탁자에 놓았습니다. 철민이가 얘기했군. 어느 선까지 말했나? 김대식은 시선을 떨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북파공작원으로 임무 중이셨고 제 군생활 동안 있었던 일들이 모두 날 보호하기 위한 위장작전이었다는 것까지요. 그렇군. 대위님, 제발 나머지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준호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거죠? 지금은 어디 계신 겁니까? 김대식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확인한 후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왔는데 더 숨기는 것도 우스운 일이겠지. 김대식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성훈. 그분은 처음엔 우리 쪽 공작원이었네만. 김대식은 잠시 말이 멎었습니다. 준호는 긴장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북에 들어가 활동하는 동안. 그만. 김대식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북한에 포섭되고 말았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배신했다는 겁니까? 잠깐 들어보게. 거기서 끝이 아니야. 김대식은 재빨리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우리 정보기관이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지. 자네 아버지가 북한에 이중 간첩이 된 셈인데 우린 그걸 역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북측에 흘리게 한 거야. 이른바 역첩자 활동이지. 역첩자. 준호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모든 비밀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법일세. 진실은 항상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지. 김대식은 쓸쓸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북한의 소나귀에서 계속 거짓 정보를 전하면서 살고 계셨던 건가요? 준호는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네. 하지만 그분을 쉽사리 비난하지는 말게. 김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 같은 첩보 현장에선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었을 걸세. 포섭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섞여 들어간 걸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알게 된 우리가 자네 아버지를 통해 북에 우리의 의도를 숨긴 가짜 정보를 꾸준히 흘려줬다는 거야.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그래. 양쪽 모두에게 이용당한 셈이지. 하지만 김대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자네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것만은 확실하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거군요. 준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대식은 슬픈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하진 않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1985년을 마지막으로. 임무가 종료된 후에도 복귀를 못하셨으니
우린 사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 85년.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아프겠지만 받아들여야 하네. 대신 자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어. 남긴 것. 이요? 김대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를 열어 안에서 허름한 군번줄 하나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김대식은 군번줄을 손바닥에 올려 바라봤습니다. 군번줄에 적힌 번호와 이름, 이성훈. 준호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군번줄. 82년에 내가 철수할 때 북한 측 정보원이었던 한 사람이 내게 넘겨줬네. 이성훈 중사가 나에게 주는 거라면서. 북한 측 정보원? 차진우라고 자네 아버지의 연락책이었어. 김대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원래는 북에서 자네 가족을 노리도록 지령받은 사람이었는데 자네 아버지와 지내며 마음을 바꾼 거지. 그분이 자네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돼준 북측 사람이었네. 차진우. 그 사람이 아버지 곁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릴 도와남으로 망명했지. 지금은 남한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네. 준호는 세상에 기이한 인연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우 씨가 내게 군번줄과 이 수첩을 건네며 말하더군. 이 중사님이 마지막까지 아드님을 걱정하셨습니다. 이걸 꼭 아드님께 전해주세요. 라고. 김대식은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준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서 김대식은 낡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 수첩엔 이 중사가 북에 있으면서 느낀 것들을 틈틈이 적어둔 거야. 언젠가 가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지만 편지로 보낼 순 없으니 이렇게 기록한 거지. 아버지. 기록.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대식은 그런 준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울게. 맘껏 울게. 자네가 저온 짐에 비하면 늦은 눈물이지만. 김대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결국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40년간 쌓인 그리움, 오해,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대식은 말없이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필체로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호에게. 비뚤비뚤하지만 힘있는 필체였습니다. 준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코끝이 매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 세월의 그리움과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수첩을 읽었습니다. 김대식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기다려주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 글을 쓸 때 내 나이가 7살이구나. 오늘 꿈에서 내가 나왔다. 학교 가방을 메고 활짝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이었어. 아버지는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단다. 아주 추운 곳이야. 하지만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어머니 말씀 잘 듣는지, 밥은 잘 먹는지. 아버지는 늘 궁금하단다. 아버지는 내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일은 너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란다. 언젠가 너도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될 거야. 그때 당당하게 내 신념을 따라 살거라.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다. 사랑한다, 준호야. 준호가 수첩을 읽는 동안 김대식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김대식이 물었습니다. 차진우 씨를 만나보겠나? 그분이 자네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사람이네. 예.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좋아. 내가 연락해보지. 준호는 아버지의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하셨던 거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호에게는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친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다시 참전용사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김대식과 머쓱해하는 서철민, 그리고 중년의 한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대식이 소개했습니다. 준호, 이분은 차진우 선생이네. 오래전부터 자네를 지켜본 자네 아버지의 옛 동지지. 차진우는 준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재 62세, 북에서 남으로 온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마음이 북받쳐 올라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뜨겁게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진우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원래 북에서 당신을 해칠 임무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과 어머니를. 그런데 이성훈 동지 덕분에 눈이 뜨여 남으로 온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를 지켜주고 제게 이 유산을 전해주셨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차진우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사람은 기념관 내 무명용사의 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호국 영웅들을 기리는 벽이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군번줄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군번줄을 손에 꼭 쥐고 벽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저는 압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던 서철민과 차진우는 눈시울을 붉혔고 김대식은 차분한 미소로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벽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다짐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담담하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차진우와 서철민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대식은 엄숙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는 군번줄을 가슴에 다시 간직하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 길을 찾겠습니다. 제 운명은 제가 선택합니다. 벽면에 무수한 이름 없는 용사들 틈에서 준호는 비로소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의 삶과 신념을 다짐하며 그의 모습은 한층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벽에 비친 준호의 눈빛은 40년의 세월과 수많은 비밀을 견뎌낸 끝에 드디어 평온을 되찾은 듯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식당에서 막걸리를 나누며 그들은 오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차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성훈 동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요? 준호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늘 가족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당신 이야기를. 차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준호는 착한 아이야. 준호가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시면서 추운 밤에도 당신 사진을 꺼내보곤 하셨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지막까지 걱정하셨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자신이 못 돌아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준호가 아버지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아버지. 그래서 제게 부탁하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자신이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라고. 서철민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됐네요. 김대식이 잔을 들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준호를 위해. 건배하세.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차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차진우 선생님, 아버지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차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85년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경 근처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측이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성훈 동지는 저를 먼저 보내셨어요. 자네는 남으로 가서 내 아들에게 이걸 전해주게라고 하시면서 군번줄과 수첩을 주셨습니다. 차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성훈 동지는 분명 당신을 생각하며 미소 지으셨을 겁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대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네. 예. 이제 알겠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다시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신 글입니다. 준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12월 15일. 오늘 마지막 임무를 앞두고 있다. 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준호야,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길을 선택한 것도, 끝까지 걸어온 것도.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청년이 되었을까? 아버지를 닮았을까? 어머니를 닮았을까? 준호야,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내 자신의 길을 가거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아버지가. 준호가 읽는 동안 세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당 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국가를 위해 일하진 않을 겁니다. 김대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이 나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IT 보안 분야에서 국가 기반 시설을 지키는 일. 그게 제 길인 것 같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네. 서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셨고 저는 제 방식으로 지키겠습니다.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의 비밀, 오해, 그리움, 그리고 화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준호는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국가보안 프로젝트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미션입니다. 준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나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처럼 총을 들지는 않지만 제 방식으로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떠나신 거였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신 것. 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어머니의 산소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두 분 함께 계세요.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준호는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년 현충일마다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명용사의 벽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서철민, 김대식, 차진우도 함께했습니다. 네 사람은 이제 진정한 전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현충일, 준호는 손녀를 데리고 기념관에 왔습니다. 6살 난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곳이란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여기 계세요? 준호는 무명용사의 벽을 가리켰습니다. 응. 할아버지, 아버지는 저기 어딘가에 계시지. 이름은 없지만 분명히 계시단다.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어요? 응.
옛날에 군대 다녀왔지. 저도 크면 군인 될 거예요. 준호는 손녀를 안아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가 든든한 군인이 되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하지만 말이야. 준호는 손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꼭 군인이 되지 않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그게 뭐든 내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손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기념관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군번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유산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준호로서. 지켜봐 주세요. 클로징.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2년 최전방 GOP에서 왕따를 당했던 한 신병. 그가 당한 가혹행위는 사실 그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북파공작원이었고 이중 간첩이 되어서도 끝까지 가족을 위해 싸웠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진실. 하지만 준호는 그 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보다 자신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5080세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의 그림자 속에서 혹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날에도 이름 없이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최전방의 병사들, 정보기관의 요원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분들.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40년 전 GOP에서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낸 모든 장병들에게,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먼 곳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